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 애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머니투데이 방송을 13년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퇴직연금 백만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봤자 씨앗이 안 맥히자고 계속 그걸 떠들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부모님 중에 이혼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막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혼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저도 최근에 조사를 해보고 놀랐는데요. 네. 여기 지금 이제 띄웠는데요. 네. 예. 저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이혼율이 높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우리나라가 더 높네요? 제가 놀랐어요. 그 일본은 1900, 그러니까 이게 이혼율이라는 게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은 1990년에 1.26건이었는데 피크가 2002년이 2.30건이었어요. 이때 네네. 일본의 나리다 이혼이다 뭐다 이런 거 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나리다 이혼이 뭐야? 막내 아들 결혼시켜서 신혼여행 보내놓고 그동안 참았던 이혼을 한다. 막내가 결혼하고 나서 이혼한다. 그게 나리다 이혼이라고 그래가지고 2000년대 초에 유행어고 그래서 저는 일본이 우리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는데 보세요. 네. 그렇게 되고 그때부터 피크가 2002년이고 줄어들어서 지금 1.69건이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1990년에는 1.11건. 이때를 생각하면 일본보다 훨씬 낮았죠. 네. 근데 2003년 피크에 3.44건이에요. 3.4건이에요. 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이게 몇 년 동거를 가지고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위예요, 우리가. 또 세계 17위예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이혼율이 높은 나라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혼 중에 혼인 기간별 이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혼인 기간별 이혼. 예. 네. 이게 뭐냐면 그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이혼하는 것을 신혼 이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도 신혼 이혼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네. 그러니까 중년 황혼 이혼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37%요. 일본은요. 그 이 20년 이상 된 중년 황혼 이혼의 비율이 1990년에 14% 하다가 지금 19%인데요. 네. 우리는 1990년에는 5%밖에 안 됐어요. 거의 중년 황혼 이혼이 별로 없었죠. 근데 작년에는 37%예요.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혼인 기간별로 볼 때 20년 이상 된 사람. 그래가지고요. 지금 혼자 사는 노인을 일본도 5명 중에 노인 5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살고 있고 우리나라도 노인 5분 중에 한 분이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생애 비혼 아예 결혼을 안 해가지고 노인 그대로 된 사람이 많아서 노인 혼자 사는 솔로 노인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황혼 이혼 때문에 혼자 사는 노인은 사별했거나 이혼해서 결혼 안 했거나 원래부터 결혼 안 했거나 근데 우리는 지금 황혼 이혼에 의한 혼자 사는 노인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이제 많이 짧았었어 가지고 동네에도 이제 좀 나이 드신 할머니 분들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제는 이혼으로 인해서 홀로 사시는 고령층들이 많아지고 지금 있다. 특히 여성분들이 앞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혼자 사는 한국의 싱글 노인 중에 60세 이상은 68%가 여성이고요. 70세 이상은 78%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후는 여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수나 비율로 봤을 때 저 이유가 뭘까요? 뭐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다. 이제라도 좀 편히 살아보자.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근데요.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는 이제 가구 수로 본 거거든요. 전체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가구의 비율. 전체 인구 중에서 혼자 사는 그것도 다릅니다. 가구 수 중에서 우리는 32%거든요. 1인 가구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 3인 가구가 비율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1인 가구가 제일 높아졌어요. 32%로. 네, 저거는 뭐 젊은 사람이든 예. 나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 근데 유럽 가면요. 네. 훨씬 높아요. 스웨덴은 전국 평균 57%. 수도 스톡홀름은 60%가 넘는데요.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이. 10집 가운데 6집이 혼자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노후가 보편화돼 가고 있는 추세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 늘어나고 뭐 저걸 이제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예. 이제 선진국들도 그러하니 예. 우리도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걸 줄이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하겠지만 일단 이게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니까 네. 예, 당분간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죠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한 준비도 아주 중요하다. 그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돈, 건강, 외로움 하고 예. 또 이제 직결이 되는 그렇죠. 이야기네요. 특히나 혼자 사는 건 더더욱이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노후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혼자 사는 노후에 대해서 그 무슨 준비냐? 제일 중요한 게 연금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선진국은 그나마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그 스웨덴이 보세요. 네. 57%가 1인 가구인데 스웨덴은 그러면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잖아요. 스웨덴은 예.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천지에 깔려 있으니까. 예, 외로운 나라 막. 근데 그렇게.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예요. 아 그래요? 왜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네. 먹고 살 걱정 없는 게 첫째예요. 그리고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가족이 아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또 복지도 잘 돼 있으니까 돈, 건강, 외로움이 네. 다 해결이 국가나 어떤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는 거네요. 가족이 아니더라도 해결이 되는 그런 게 갖춰져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도 없이 준비 없이 했는데 그냥 1인 가구가 막 들고 있고. 총알같이 속도로 빨리 가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줘야 되죠. 그러네요. 혼자 사는 건 좋은데 네네네.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를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까 그 우에노 지스코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자기가 혼자 사는 삶을 택했다. 그래도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안 돼 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하는 사이에 이렇게 가버렸으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 또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와, 진짜 20, 30년 뒤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이제 우리 강창희 대표님의 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강연 들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분은 그래서 결국 결론은 맨날 연금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제일 좋은 대안 이어서 그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네. 노후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거든요. 금융자산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선진국 하면 노후자금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그게 선진국이거든요. 그래서 맘 편히 살 수 있는 노후. 예. 그게 요 보세요. 네. 보시오. 선진국의 노후 주 수입은 나오잖아요. 미국, 일본, 독일 이런 데 보면은 보세요. 60%, 70%가 당신의 주 수입원은 뭡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네. 공적 사적 연금이 주 수입원입니다. 우리는 주 수입원이 연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생님, 공무원, 군인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1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그동안에 뭘 먹고 살았냐? 네. 1980년도만 해도 자식이 도와줬잖아요. 자녀의 도움이 72%. 네. 근데 그게 지금 2019년에는 20%로 줄었어요. 10년쯤 지나서 이 조사를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답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단자릿수로 내려온다. 이게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네. 예. 그 우리나라는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196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어요. 60년 기준이. 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32년 늘어났어요. 더 길어지고. 그러니까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면 끝났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주냐. 그런데요. 제가 연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연금은 50쯤 나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준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리미리 해야죠. 직장생활 시작과 동시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건데 그 조금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나중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시작하면 퇴직연금 자동적으로 들잖아요. 네. 그거에 관심을 갖고 운영만 잘했으면 그런 걱정이 없는데 네. 그건 박쳐놓은 채로 다른 주식 투자만 열심히 한 거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연금 하는 거지. 무슨 제가 연금 포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목 좀 축이세요. 지금 1시간 넘게 물을 한 잔도 안 그래요? 드셔가지고 제가 죄송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진짜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니까 뭐 4명, 5명 저희 어머니 집안 외갓집만 하더라도 9남매거든요. 뭐 9남매가 부모님 한두 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부양하시거나 객주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많이 낳아봐야 한둘이고 또 부모님 이제 한두 분 계시니까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5년, 10년만 부양했으면 됐다면 이제는 20년, 30년, 40년을 앞으로 또 부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를 아예 이제 접고 뭐 공적연금, 사적연금, 뭐 퇴직연금 회사에서 내어주는 거 이렇게 이제 3중 구조를 갖춰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퇴직금을 받았거든요. 예. 예, 머니투데이 방송을 13년 다니고 퇴사를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퇴직금이 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은 거예요. 그냥 제가 너무 그 DB형으로 놨었어 가지고 정말 딱 은행 이자만큼만 12년, 14년 동안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참 바보처럼 행동을 했구나라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그 퇴직연금 그 가입한 것만 열심히 해서 미국처럼 네. 퇴직연금 100만 장자 되는 거를 일찍부터 눈을 떴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어떻게 퇴직연금 100만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간혹 그런 뉴스 있거든요. 아니 지금요. 네. 그 100만 장자라는 게 100만 달러라는 뜻이거든요.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우리나라 10억, 11억 11억이면 되거든요. 그 사실 퇴직 후에 뭐 10억, 11억 금융자산 있으면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네. 600만 원인 사람.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이죠. 네. 그 50만 원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에 1개월씩 네. 30년 했다고 가정해요. 네. 그러면 1%로 그 50만 원, 1년에 50만 원씩 넣는 거 네. 1%로 운용하면 약 1억 7천 정도 되거든요. 네. 30년 후에 연금 받는 게 1년에 500만 원. 네네. 1년에 500만 원. 네네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40몇만 원. 네네네. 씩만 보통 그렇잖아요. 저기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은 1년에 500만 원 정도 벌 수 넣는 있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40몇만 원 넣는 거 맞잖아요. 네. 그 보통 직장인들이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금을 1%로 운영하면 요즘 같은 거 1%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운영하면 1억 7천인데요. 예. 그 4%로 운영하면 네. 3억 6천이 나오더라고요. 4%로 운영하면. 예. 그러면은 연봉도 높아질 거 아니에요. 연봉 높아질 거 아니에요. 연차가 쌓일수록. 쌓일수록. 네. 그리고 IRP로
1년에 뭐 300만 원인데 400만 원인데 추가 납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수익률을 열심히 노력해서 한 5% 6% 올리고. 네. 그러면 10억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예. 꾸준히 하면은. 그렇죠. 그리고 그냥 시간의 힘. 뭐 은행 이자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예. 투자를 통해서 예. 복리 효과까지 예. 장기간에 걸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좀 미국에서는요. 네. 이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펀드 투자를 배우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만 열심히고 자기 퇴직연금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걸 떠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이제 주식 투자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제 막 900만 넘었다고 아마 한 10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런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진짜 한 30년 뒤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좀 가끔 해보거든요. 저 자신도 사실은 그렇고. 빨리 벌고 싶으니까요. 빨리 모아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을 아까 말했지만 트레이딩 주머니보다는 자산 형성 주머니에 넣어서 그 똑같은 일을 똑같은 그 돈에도 일을 시키는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네. 근데 간에 안 차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20년 30년 후에 참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가 있는데 네. 눈앞에 보이는 거를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 세계적인 펀드 운용사들의 그 펀드 자산을 운용하는 그 회전율 있잖아요. 회전율이 네. 1년에 한 바퀴 안 돌려요. 20, 30%가 평균이에요. 한 3, 4년에 한 바퀴 돌릴 정도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주일에 한 바퀴를 돌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단기 시황 예측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작년 봄에 코로나 사태 날 거를 알았습니까? 그게 언제 끝날지 압니까? 근데 자꾸 맞히려고 그러고 온갖 유튜브에서는 그 맞히는 방법을 지금 열심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런 소수의 목소리지만 이런 얘기를 계속 맞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 강창희 대표님 아니면은 별로 해주실 분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단기적인 거 투자를 하더라도 1, 2년 안에 경제적 자유 막 이렇게 또 사실 저도 급하거든요 마음이. 지금요 여기 한번 떼어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돈에도 일을 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면은 돈에만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고 그다음에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가장 중요한 금융자산 여기서 생기는 게 월급, 보너스, 퇴직금.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한테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라는 생각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 2033년까지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말은 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없어지고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직업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재테크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전업 투자가라든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이 직업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따라 하려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아마추어 투자가는 아마추어 투자가가 원칙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의 안타까움이에요. 맞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작년에 20대 남성의 연간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 1년에 68회전을 했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단기 투자를 해서 단타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고 네. 그거에 매달리다 보면 저녁에 꿈에도 이런 게 나타날 텐데 네, 일은 언제 하는가.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은 원칙을 지키는 투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펀드 투자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트레이딩 주머니에 약간은 돈을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시고 싶으면
그거 안 하면 나는 그냥 죽겠어. 그러면 그런 분은 그렇게 하시되 아주 적은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뭐 들으실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펀드 투자를 해봤다가 또 실망하신 분들도 많고 국내 뭐 기관 투자가에 대한 어떤 뭐 불신이 쌓인 문제도 있기는 한데 뭐 거기로 들어가면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만 우리 강창희 대표님이 강조해 주시는 거는 그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연봉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나 그냥 일 안 하고 투자만 할래. 근데 연 3천만 원 벌려면 연 수익률 뭐 은행 이자보다 갑절로 친다고 해도 한 2% 받으려면 한 15억이 있어야지 1년에 3천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1% 시절에는 진짜 30억이 있어야지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노동을 통해서 얻는 그 월급, 연봉 자체가 진짜 10억, 20억, 30억 정도 있어야지 거둘 수 있는 돈이라는 거. 그래서 값진 노동이라는 거, 값진 월급이라는 그 생각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참. 벌써 1시간 막 20분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녹화를 한 지가. 부동산만 좀 하고 끝내죠. 부동산 정말 이거 너무 뭐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포모 현상도 그렇고 뭐 증여 때문이라는 이제 그 분석들도 많습니다만 30대들이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집을 가지고 노후에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이제 힘든 건 맞는데 당장 저렇게 치솟는 집값을 보고만 있는 것보다 빨리 저거를 이제 빚을 내서 사서 자산 증가 속도라도 좀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뭐 물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요, 저는 단기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라 마라 이 얘기는 제가 못하겠고요. 한번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말씀은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작년 여름에 한국은행에서 그 구매력 평가 환율 PPP 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가구당 순자산이 53만 8천을 달하더라고요. 구매력 기준으로 이제 환산을 했을 때 그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5억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되나? 5, 6억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프랑스가 52만 1,000달러고 일본이 48만 6천 달러예요. 우리보다 적네요. 우리나라가 훨씬 많네요. 이 나라들이 우리보다 몇십 년 일찍부터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가구당 순자산이 우리보다 적다는 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분해를 해보니까 그 가구당 가계 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이 선진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은 70%가 금융자산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은 30%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0%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이퀄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아니 부동산 계속 올라가면 뭐 어때? 상관이 없잖아. 근데 저는 이웃나라 일본이 이 1990년에는 우리나 비슷하게 부동산 비중이 60%였는 거가 30년 사이에 부동산 비중이 30%로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내려간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를 한 번쯤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일본에서 1990년에는 전체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는데 지금은 30%로 떨어진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군데 몇 군데 빼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그게 첫째 이유예요. 둘째,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요. 일본에 보통 사람이 한 몇억 금융자산이 있다. 네. 집은 없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집을 살까? 네. 에이, 집 사봤자 세금 내야지. 그다음에 수리해야지. 뭐 골치 아프니까 그냥 집은 빌려서 살고 이 금융자산은 딴 데 투자하든지 활용할까?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누가 빌려만 준다면 당장 집을 사겠다는 생각이 갖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이게. 근데 그게 과연 지금은 그렇지 뭐 분위기가 네. 5년 후, 10년 후.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자산 관리는 노후 대비로 하는 거거든요. 네. 노후 대비 차원에서 그게 옳은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뭐냐면 일본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첫째, 일본이나 우리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서 사는 나라가요. 네. 유목민국가, 해양국가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와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 애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일본도 그렇게 강했어요. 네. 근데 그게 30년 전, 20년 전부터 물론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겠지만 이제 그 생각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냥 더 세졌어요. 그게 첫째 이유고요. 네. 집착 예. 네. 두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가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거든요. 네. 우리나라는요. 19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 28년 동안에 1950년부터 시작해서 28년 동안에 네. 2,700만 명을 낳았어요. 그 사람들이 집을 사면서 집값을 올렸거든요. 네. 그 베이비붐 세대가 근데 지금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일본에서는 내 집 마련이 다 끝났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네. 베이비붐 세대 집 사고 그러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가 일본 베이비붐 세대보다 한 2배쯤 더 강도 높은 베이비붐 세대였거든요. 네. 근데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이 끝나고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에서는 팔 사람만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도시화. 시골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나오면서 집을 사면서 또 집값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도시화가 끝나가지고 지금 도시에서 농촌으로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도시에서 농촌으로요? 시골로, 예. 지방으로.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화율이 90%래요. 네.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 도시화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싱가포르이 1등, 홍콩,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세 번째래요. 근데 대개 도시화가 80%에서 끝난대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뚫고 9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싱가포르, 홍콩은 사실은 그냥 섬 혹은 도시국가 예.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거기 이어서 지금 바로 뭐냐면 일본도 그렇고 농촌으로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실물 투자에서 간접 투자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선진국은.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이 선진국에서는요. 보통 사람이 이 부동산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넣는데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골치 아프니까 리츠, 네.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간접 투자를 해요. 간접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그렇죠. 예. 근데 우리도 지금 그게 슬슬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뭐 줄줄이 이제 리츠 상장도 늘어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1980년대 일본에서 근무할 때 일본도 집값 땅값이 우리나라 지금 비슷했어요. 현재 우리와 비슷했어요. 네. 지금 일본하고 전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변화가
우리한테도 지금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런 말씀해 주시는 게 그냥 제 예상인데요. 10분 중에 9분의 귀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아, 그래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해봤자 씨알자 맥히자고 그래 제 욕하는 댓글이 막 무지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와이스트릿은 그러진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네. 겁나서 심장마비에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근데 걱정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네. 사는 건 좋아요. 여기 지금 뭐 수요 공급에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이건 말 다 들리지도 않을 거고 다만 이 투자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뭔가 관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 뭐 그냥 참고로 이런 거를 이런 말도 있구나. 네. 들어두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값 이야기 나오면 우리나라 국민 한 5천만 명 중에 3천만 명은 골치가 아플 거예요. 나머지 2천만 명은 이제 거의 학생들일 거고 미성년자일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요. 네. 자녀 그 문제 있잖아요. 네네네. 자녀. 무슨 고민을 이렇게. 네.